지난주 우리는 일본 영화 굿바이에 대한 리포트를 작성했는데요. 거의 모범 답안에 가까이 간 한 명의 학생이 만점을 받았고 그 외 대체로 양호한 점수들을 받았습니다. 그 전주인 4강에는 근로윤리인 근면, 정직, 성실 이 세 가지 덕목 중에 근면까지만 들어갔었죠. 오늘은 남은 두 가지 근로윤리인 정직과 성실 이 두 챕터를 한 번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비교적 내용이 가벼운 챕들은 이렇게 두 개를 한 번에 가는 식으로 해서 기말 전에 한 번 정도는 더 영화나 유튜브 클립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거고요. 또 시험 전에 이론들을 다시 한번 리뷰하는 여유도 가지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직과 성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기에 정직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규범론적으로 강조하기보다는 이 덕목들이 우리들의 직장과 개인의 삶에 어떤 실질적 이익들을 불러오는지에 대해서 또한 어떤 식으로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주교재를 바탕으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몇 가지 중요한 이론들을 배우게 되는데요. 정직편에서 거래비용 이론, 그리고 비윤리성과 심리적 거리 이론 이렇게 두 개, 그리고 성실편에서 스펜서 앤 스펜서의 직무능력 빙산 모델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되고요. 또 계획된 우연 이론 아주 쉬운 이론입니다. 간단하게 훑게 될 거고요. 그 후에 리뷰 퀴즈 3개에 기사회생 퀴즈 하나 이렇게 끝에 풀면 끝입니다. 자, 제6강 주교재상으로는 제7강이죠. 정직 시작하겠습니다. 자, 정직의 정의 보겠습니다. 정의, 마음의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고듬. 밑에 보면 세부적 의미가 나와 있죠. 첫 번째, 거짓을 말하지 않음. 자, 여러분 정직에 대해서 저도 참 스스로 여러 가지 모습을 돌아볼 때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장을 강의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을 해야 되겠네요. 예전에 제가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그분이 이렇게 설교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과연 이런 거룩한 삶을 요구하는 성경 구절들을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가르칠 만한 자격이 될 것인가? 나는 온전히 거룩한가? 하고 자문하고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자신이 너무 위선적으로 느껴질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론을 얻은 것은 그래도 목사라는 직분은 바른 것을 설교하고 가르치고 하는 목적으로 세움을 받은 거니까 부끄럽고 고통스러워도 가르치자. 그리고 가르치면서 나도 더 노력하자 이렇게 결단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마음으로 한번 가르쳐 보겠습니다. 정직이란 거짓을 말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관계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white lie, 소위 좋은 거짓말도 곧잘 합니다. 하지만 규범상 정직이란 거짓말을 전혀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단 제가 1강에서 오리엔테이션에서 이 강의의 두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었죠. 주교재를 중심으로 규범론적 윤리관을 세우고 부교재를 참고해서 메타윤리관적 관점의 균형을 잡겠다고 했죠. 우리가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관을 배우면서 그 한계를 또 배웠잖아요. 상황의 결과 무시하고 의무적으로 행해야 한다는 점, 상황과 결과를 무시하고 의무적으로 행해야 한다는 점, 그게 한계였죠. 그래서 해법이 뭐였습니까? 윤리적 이기주의와 공리주의적 관점도 완전히 배제하지는 말자였죠. 그리고 진리를 말하고 행하되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창의성과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했고, 그래야 옳은 일도 하고 나도 손해보지 않고 공동체의 혼란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강의를 했습니다. 자, 세부적 의미의 두 번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공동체의 규칙과 질서를 스스로 지키는 것. 자, 스스로 지킨다는 것은 누가 안 봐도 지켜야 한다는 거죠. 어떤 제재가 없어도 자신의 자존심과 분별력을 통해 지킬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자, 스스로의 양심을 깨끗이 지켜나가는 것. 자, 이것도 두 번째와 같은 맥락입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나의 양심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보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우리가 배운 몇 가지가 떠오르지 않아요?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 도덕률, 정언명령, 이런 것도 떠오르고, 또 기계스의 반지서라도 떠오를 수 있죠. 투명 인간이 된 상태니까 아무도 자신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참으로 악한 길을 선택했던 기게스. 그리고 그 기게스 설화를 예로 들면서 플라톤의 형인 글라우콘이 소크라테스에게 가서 인간의 본성이 이렇게 악한데 왜 굳이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던 거 기억나죠? 그때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이성은 선하기에 그 이성에 따라 선하게 살지 않으면 불행해진다 라고 말을 했었잖아요. 자, 정직이라는 게 이런 종류의 것이라는 거죠. 아무런 제재가 없이도 거짓을 말하지 않고 규범을 지키고 양심에 따라 살고 이런 것들이 쉬운 것 같아도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상적인 사회 건설에 있어 꼭 필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일단 우리는 확인을 하고 뇌 속에 새겨 넣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규범론적 바탕이 깔려있는 그 위에 메타윤리학적 관점을 흡수하는 것과 규범 없이 학문적인 메타윤리 관점만 흡수하는 것은 그 결과가 아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규범부터 머릿속에 새겨 넣기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에서 우리는 정직의 철학적 당위성을 한번 살펴보고 돌발 퀴즈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왜 정직해야 하는지 철학가들의 말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철학가 니체는 당신이 나를 화나게 하는 것은 거짓말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더 이상 당신을 신뢰할 수 없게 됐다는 점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자, 이때 니체의 발언이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정직이라는 덕목이 신뢰의 근간이 된다는 점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왜 정직해야 하는가 라고 했을 때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사회적 동물이죠. 그러기에 관계적 신뢰가 필수 요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직하지 못하면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겠죠. 일테면 부부가 서로 신뢰를 하지 못하면 그 결혼 생활이 어떨까 생각을 해보면 알겠죠. 요즘 히트치고 있는 드라마 부부의 세계. 주인공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야말로 지옥이 됐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정직이 신뢰의 근간이 된다는 점을 데프리아에서 나오게 됩니다.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자, 그 밑에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했는지 한번 봅시다.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탁월한 삶을 추구해야 하며, 탁월성에는 지적 탁월성과 품성적 탁월성이 있는데 그중 정직과 같은 품성적 탁월성이 더 중요한 행복의 요소이다. 발음하기 힘드네요. 자, 인간이 행복한 삶을 살려면 탁월한 삶을 추구를 해야 되고, 이러한 탁월성에는 지적인 탁월성이 있고 또 품성적인 탁월성이 이렇게 따로 있다는 것이죠. 주변을 한번 둘러봅시다. 또는 이제까지 책이나 드라마, 영화 등을 통해서 간접 경험한 사람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뭘 집중해서 돌아보냐면 아주 탁월한 지식인이면서 품성 또한 너무나 탁월했던 사람들. 그래서 자신의 지적 소스들을 10분 활용하여 사회와 인류에 크게 기여했던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는 거죠. 자, 또는 전혀 교육적 수혜를 받지 못하고 지적이거나 탁월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품성과 지혜로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존경받았던 사람들을 한번 기억해 보자는 거죠. 자, 전혀 교육적 수혜도 받지 못하고 지적으로 탁월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품성과 지혜로운 삶의 모습을 통해 존경받았던 사람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면에 최상위 지식인이면서 품성이라고는 전혀 갖추지 못하고 사회에 해악만 끼쳤던 사람들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지적 탁월성과 품성적 탁월성의 의미와 차이를 알겠죠. 자, 오른쪽에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을 하죠. 거짓과 속임수가 당장의 이익은 가져다 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행복과는 관계가 없다. 그가 한 말 중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인간의 이성은 선한 삶을 원하고 그에 따라 살지 않으면 인간은 불행해진다 라고 한 말과 맥락이 같을 것 같죠. 자, 거짓과 속임수가 행복과 관련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소크라테스에 의하면 인간의 이성이 선하기 때문에, 즉 이성이 거짓과 속임수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이성에 위배된 삶을 살면 인간은 자동적으로 불행해진다는 거죠. 우리 기게스 반지 설화에 대한 해답이었죠. 그죠? 자, 소크라테스는 성선설 쪽에 있는 철학가였죠. 정직하지 않으면 인간은 불행해진다. 소크라테스의 말을 보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직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 밑에 우리의 유명한 임마누엘 칸트 뭐라고 했겠습니까? 당연히 의무론적 윤리에 근거한 발언을 했겠죠. 정직은 정언 명령이므로 무조건적으로 정직해야 한다. 무조건적으로 정직해야 한다는 거죠. 칸트는 인간의 이성은 보편적 선인 도덕률을 스스로 알 수가 있고 이러한 도덕률을 지키라고 이성이 정언 명령을 내리며 이 명령은 상황이고 결과고 따지지 말고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했죠. 자, 정직이라는 덕목도 마찬가지로 이 보편적 선의 한 가지 덕목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도덕률이라는 말이죠. 즉 인간의 이성은 인간이 정직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선설적인 거죠. 자, 제일 밑에 18세기 공리학자 제러미 벤담 나왔네요.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하는 사회의 종말을 생각해보라. 정직이 우리 모두에게 이익과 쾌락, 행복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윤리적 이기주의와 공리주의는 어떤 학파의 영향을 받았다고요? 에피크로스, 즉 쾌락주의 영향을 받았다고 했죠.
그래서 어떤 행위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즉 공리에 부합이 되면 그 행위는 선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자, 그런데 공리주의의 한계가 뭐였죠?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되어야 할 근거가 된다는 거였죠. 자, 제러미 벤담이 만약 다수가 행복할 수 있다면 거짓도 선한 행위가 된다. 뭐 이딴 식으로 주장을 할 줄 알았죠. 그런데 공리주의자도 정직이 궁극적으로 다수의 행복과 쾌락, 이익이 된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공리주의에 대해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말해온 공리에 부합한다면 어떤 행위이든 옳다라고 말한 것이 매번 다 현실성이 있냐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 어떤 나쁜 짓도 공리에 부합된다면 다 선한 게 돼버리잖아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리주의는 행리공리주의, 행리공리주의, 그리고 규칙공리주의, 행위공리주의, 그리고 규칙공리주의, 이렇게 공리주의를 두 개로 나누고 규칙공리주의는 규범을 지키면서 공리를 추구하는 방향성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공리를 위해 무엇이든 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최소한의 규범이 있다는 것이고 바로 이 근거 위에서 벤담이 정직이 공리로 연결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규칙 공리주의적 발현인 거죠. 자, 돌발 퀴즈 하나 풀어봐야 되겠죠. 자, 돌발 퀴즈 1번입니다. 정직에 대해 발언한 사람들과 그 내용을 알맞게 연결되도록 괄호 안에 알파벳을 적어 넣으시오. 방금 했던 겁니다. 1번. 당신이 나를 화나게 하는 것은 거짓말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더 이상 당신을 신뢰할 수 없게 됐다는 점이다. 자, 이게 누구의 말이죠? 2번. 소크라테스. 어떤 말을 했죠? 3번. 정직은 정원 명령이므로 무조건적으로 정직해야 한다. 이건 누가 한 말입니까? 4번. 제러미 벤담. 공리주의자죠. 이 사람은 무슨 말을 했죠? 5번. 탁월성에는 지적 탁월성과 품성적 탁월성이 있는데 그중 정직과 같은 품성적 탁월성이 더 중요한 행복의 요소이다. 누가 말한 말입니까?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직이 필요한 건 알겠는데 우리가 정직하면 어떤 이익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고요. 아까 니체가 정직하지 못하면 신뢰를 할 수 없다는 맥락의 발언을 한 걸 봤잖아요. 자, 정직은 신뢰의 핵심 요건입니다. 정직이 신뢰로 연결되는 과정을 한번 볼게요. 우리 주교조에 나온 예 중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차가 고장난 것 같아서 정비소에 갔습니다. 운전자는 경험상 이런 종류의 고장이 좀 심각해서 돈이 많이 들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차를 맡겼는데요. 근데 정비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브레이크 캘리퍼에서 볼트 하나가 빠져서 브레이크 패드와 로터 사이에 낀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수리 비용은 단돈 5만원입니다. 자, 운전자들은 대체로 차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대체로 정비기술자가 시키는 대로 비용을 들여서 차를 수리를 하잖아요. 근데 정비사가 이렇게 정직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설명하니까 신뢰가 되겠죠. 당연히 다음번에 차에 문제가 생길 때도 다시 그 정비소를 찾고 또 주변 사람들도 소개를 하고 그렇게 하겠죠. 자, 게다가 괄호 안에 보면 심리학적으로 내가 연약하고 힘들 때 상대방이 나에 대해 정직하고 진실하게 대해주었을 때 그 신뢰가 극대치에 다다른다고 합니다. 돈 문제로 힘들고 일하기 위해 차는 필요하고 그런데 차 상태가 심각한 것 같아서 수리비가 얼마가 들어갈지 예상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 정비사가 얼마나 고맙고 믿음이 가겠습니까? 장사가 잘 되게 마구 도와주고 싶겠죠. 자, 그 밑에 보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죠. 그러므로 생존을 위해 개개인이 협력해야 하고 이러한 협력들이 모여 사회 전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존을 위한 모든 활동에 있어 우리는 정보를 필요로 하는 거죠. 이를테면 어떤 거래 시에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그냥 물어보고 달라는 대로 돈을 주면 되죠. 그런데 만약 내가 상대방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안 써도 될 돈을 상대방을 믿지 못하기에 엑스트라로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 사회 전체적으로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는 비효율적인 사회가 된다는 건데 여기에서 그 비용이라는 것이 바로 거래 비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거래 비용의 의미를 알아보면서 동시에 거래 비용 이론이 무엇을 뜻하는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거래 비용 이론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조사했습니다. 거래 비용이란 각종 거래에 수반되는 비용으로 거래 전에 필요한 협상, 정보의 수집과 처리는 물론 계약이 준수되는가를 감시하는 데에 드는 비용 등이 해당된다. 또한 처음 계약이 불완전해서 재계약할 때 드는 비용까지 포함이 된다. 이 개념은 1937년 영국 경제학자 로널드 코스가 자신해줘서 기업의 본질에서 기업은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팔고 유통하는 데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조직된다 라고 발표하며 처음으로 사용된 개념입니다. 자, 거래 비용이라는 개념 자체가 기업 생성과 관련하여 쓰이기 때문에 대상 설정에 있어서 약간의 무리는 있지만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최대한 다양한 거래들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테면 내가 안보험을 하나 들고 싶단 말이죠. 그런데 정말 많은 회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다들 제각기 자기 회사가 가장 싸고 좋다고 말하는데 믿을 수가 없으니까 저는 보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자,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이랑 비교하기 위해서 내가 사람을 고용하게 되죠. 보험 컨설턴트한테 조사를 의뢰하잖아요. 그러면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이게 거래 비용이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 우리 가족 중에 보험회사 직원이 있어요. 그럼 돈 주고 보험 브로커니 보험 컨설팅이니 이용할 필요가 없죠. 신뢰할 수가 있으니까요. 즉 거래 비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개인적인 얘기고, 기업의 입장에서 설명을 한번 해보자면, 일테면 A라는 회사가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러려면 부품 회사들과 거래를 해서 부품을 만들게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메모리칩 만드는 회사 사장은 A사보다 메모리칩에 대해서 더 전문가적으로 알고 있고, 사운드 카드나 그래픽 카드 만드는 회사도 A사보다 사운드 카드나 그래픽 카드에 대해서 더 전문가잖아요. 그 말은 경우에 따라서 A사의 부품을 납품하는 부품 회사 경영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더 불릴 수 있도록 꼼수들을 쓸 수도 있다는 말이죠. 어떤 식으로든요. 일테면 계약 시에 더 그럴듯한 이유를 내세우면서 가격을 올려서 이윤을 더 남기려고 할 수도 있고, 또는 돈을 더 많이 주는 다른 회사에 납품하겠다며 배신을 하는 일도 생길 수가 있죠. 그러니 A사 입장으로 보자면 바가지를 쓰거나 배신을 당해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A사는 전문가를 고용해서 거래를 하거나 해서 손해를 최소화하겠죠. 즉 거래 비용이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만약 A사가 부품회사들을 거느린 대기업으로 전환이 된다면 자기네 기업 내 회사들에서 부품을 생산하게 되니까 신뢰 부분이 해결이 되죠. 가격 흥정도 안 해도 되고 결과적으로 거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더 싼 원가의 컴퓨터를 생산해낼 수도 있겠죠. 즉 효율성이 증가한다는 말입니다. 자, 조금 더 크게 한번 볼까요? 국가 대 국가로도 비슷한 적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일본 아베 정부가 지난해 7월에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한국에 대해서 반도체 소재 수출을 제한을 했죠. 그래서 일본산 불매운동도 많이들 했잖아요. 유니클로도 안 입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삼성이나 LG 같은 핸드폰, TV, 컴퓨터 제작회사는 일본의 반도체 부품 소재를 납품받아서 제품을 만들어 오고 있었잖아요. 일본이 그걸 한국에게 안 팔겠다 하면 당장 완제품을 만들어내기 힘들어지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와 대기업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내에 있는 중소기업들 중에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과 거래해서 필요한 부품을 최대한 한국 내에서 제작하고 조달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죠. 자, 한국 내 조달이 힘들 때는 외국의 부품 회사들을 인수하는 방법도 있겠죠. 한국의 산업이 더 다양화될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일본 부품 회사들과 가격에 있어서 흥정할 필요도 없고 배신당할 일도 없고, 즉 미래의 거래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체질 개선을 해나가고 있는 거죠. 한국의 입장으로 보자면요. 자, 일시적으로는 손해지만 길게 보자면 아베 정부가 오히려 한국의 산업에 좋은 기회를 준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윤 추구에서 다른 한쪽이 더 많은 이익을 보려고 꼼수나 배신을 방지하기 위한 거래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기업들이 대기업화된다는 이론이 바로 거래 비용 이론입니다. 자, 국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는 회사와 납품기업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나 자신과 사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렇게 상대측을 신뢰할 수 없고 바가지를 쓰고 하는 등의 거래 비용이 많이 발생되는 사회가 과연 효율적인 사회일까요? 비효율적인 사회일까요? 비효율적이고 피곤하겠죠. 항상 꼼수를 쓸까봐 또는 배신할까봐 의심해야 되고 많은 돈을 주고 전문가를 고용해서 미리 살펴봐야 되고, 자, 정직한 사회가 되면 이런 거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데 현실성이 적고 상당히 이상주의적으로 보이는 부분은 분명히 있죠. 어쨌든 거래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확장되는 원리, 즉 거래 비용 이론은 이해가 되죠. 자, 그렇다면 거래에 있어 거래 비용을 많이 발생시키는 즉 또는 신뢰도가 떨어지는 개인, 기업, 국가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일본의 예를 들자면 경제협력관계에 있어 앞으로 일본을 신뢰하기가 어렵겠죠. 일본의 기업들은 신뢰할 수 있다 칠더라도 일본 정부의 정책과 일본 기업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걸 알잖아요. 그죠? 비단 한국과의 관계뿐 아니라 여타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여차하면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일본이 남긴 겁니다.
비록 정부에 의해서 납품을 못하게 된 거지만 일본 반도체 소재 부품 회사들은 단기적 장기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봐야 하는 거예요. 만들어 놓은 소재의 수출길이 막혀서 재고가 쌓이고 장기적으로는 그 회사랑 거래하던 한국 기업들이 다시는 그들과 거래를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 일본 전체 산업에 있어 큰 손실이죠. 그리고 그런 문제가 발생한 회사들의 뛰어난 인재들이 들어가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튼튼한 외국 기업으로 빠져나가 버릴 가망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일본 산업이 발전하기 힘들겠죠. 또 불매운동으로 관광객도 줄었고요. 도쿄올림픽에 쏟아부은 돈을 올림픽 취소로 지금 날려버린 것까지 생각하면 현재 일본 경제가 많이 힘들 겁니다. 거기다가 코로나까지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이런 것을 총체적 난국이라고 하는 거죠. 자, 정직이 신뢰를 구축하고 신뢰가 모두에게 어떤 이익을 불러오는지 또 거래 비용 이론을 통해서 설명이 되죠. 그죠? 이렇게 거래나 이윤 추구에서 양측이 다 정직하고 신뢰를 지킨다는 전제 하에서는 불필요한 거래 비용은 발생하지 않기에 더 효율적인 사회가 만들어져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돌발 퀴즈 2번. 다음의 괄호 안에 알맞은 단어를 적어 넣으시오. 정직은 를 낳고 는 을 절감하여 인 사회로 나아가게 만든다. 쉽습니다. 그죠? 자, 돌발 퀴즈 3번입니다. 다음의 괄호 안에 알맞은 단어를 적어 넣으시오. 이론이란 기업 간 거래에 있어 신뢰가 부족할 때 발생하는 을 절약하기 위해 기업들이 대기업으로 발전해 나간다고 보는 이론이다. 2번 국가와 국가의 관계, 기업 간의 거래나 개인과 기업 간 또는 개인과 개인에 있어서 서로가 정직하여 신뢰할 수 있다면 을 절약할 수 있다. 자, 정직은 신뢰를 낳고 신뢰는 효율적인 사회를 불러온다고 하는데 무조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요, 신뢰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공적 신뢰 그리고 사적 신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공적 신뢰는 국가나 사회제도 또 체제, 법규범 등 우리를 둘러싼 공적 환경에 대한 신뢰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는 도둑이 들었을 때 경찰이 우리를 보호하며 그 도둑을 잡을 것을 믿죠. 100% 믿는가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한 70%만 신뢰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또 우리는 은행이 우리의 재산을 잘 보호해 주리라 믿고 저축을 하고 돈도 뺐다 넣었다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국가가 국민을 해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나요? 믿음이 강할수록 좋은 정보겠죠. 신뢰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상대방이 나에게 정직함과 진실함을 보여주는가의 여부에 따라 특히 내가 가장 연약할 때 나에게 어떻게 행하는가에 따라 결정이 될 수가 있는 거니까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국가가, 법이, 공공기관이, 경찰이, 은행이 우리에게 정직과 신뢰를 지키고 의무를 다해주기를 바라고 있죠. 그렇게 신뢰를 지켜주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100%라고는 말 못하죠. 어쨌든 이런 것이 공적 신뢰입니다. 그렇다면 사적 신뢰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대체로 믿잖아요. 100%는 아니죠. 가족이라도 100%는 아닙니다. 피가 하나도 안 섞인 남보다는 보통은 가족, 친척을 더 신뢰를 할 수가 있죠. 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같은 학교, 같은 동네 출신 또는 친구 등 아무래도 아무 연고가 없는 사람들보다는 아는 사람을 더 신뢰하는 경우가 많죠. 또 현재는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한 단체 내에 있어서도 부산 사람들과 전라도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이는 경향이 있었어요. 물론 요즘은 거의 그런 지역 감정이 없어진 것 같아 다행입니다만. 자, 같은 지역 출신에게 느끼는 신뢰감. 또 한국은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같은 지역, 같은 학교 출신, 비슷한 직종, 비슷한 지적 수준, 비슷한 재정적 여유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인다는 식의 표현이죠. 또 반대로도 얘기하고 있죠. 부정적으로 학교에서 말썽 부리는 학생이 있고 그 주변 친구들이 비슷한 부르면 끼리끼리 모였네. 뭐 그런 말도 하곤 했죠. 그런데 이렇게 혈연, 학연이나 동질감이나 연대감을 가진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 신뢰감이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이런 게 사적인 신뢰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세켄이라는 문화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눈치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세켄이라는 문화가 법규범보다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체에서 행하는 일에 눈치 없이 동조하지 않았을 때 이지메라 그러죠. 왕따를 당하게 되는데 일본의 이지메 문화가 어떻습니까? 아주 끔찍하잖아요. 이런 잔인한 이지메 문화가 한국의 학교 폭력과 합쳐져서 지금 현재 왕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해마다 학생들이 자살로 집단 고타로 목숨을 잃을 정도잖아요.
그리고 학교 폭력에 몸담았던 학생들이 사회의 어느 분야에든 성공을 하지 못하게 그 피해자들이 할 수 있는 한 막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결과를 무서워하다 보니까 공동체가 하는 모든 일이 법의 제재보다 더 무섭고 더 강력해져 버리죠. 즉 사적 신뢰가 공적 신뢰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제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공동체의 비윤리적 행위에 가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건 효율성과는 거리가 아주 먼 거죠. 그래서 바람직한 것은 사적 신뢰보다 공적 신뢰가 더 강한 사회가 되어야 사회 전체의 이익이 있고 효율적인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는 다음번 영화 리포트 때 또 한번 제시가 될 겁니다.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워왔던 윤리적 주제들과 이론들에 대해서 아주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줄 영화가 또 한 편 있습니다. 10강 전후로 또 한 편의 영화 리포트 과제가 있을 겁니다. 그때 공적 신뢰와 사적 신뢰를 비롯해서 여러 이론들을 적용해 볼 겁니다. 자, 돌발 퀴즈 하나 풀겠습니다. 돌발 퀴즈 4번. 다음 신뢰에 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한 개 이상입니다. 1번. 심리학적으로 사람은 상대방이 가장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 신뢰를 느낀다. 2번. 한국의 끼리끼리 문화나 일본의 세켄 문화는 공적 신뢰의 한 예이다. 3번. 공적 신뢰도가 높은 사회가 사적 신뢰도가 높은 사회보다 더 바람직하다. 4번. 정직은 신뢰를 낳고 신뢰는 이윤을 낳는다. 자, 우리 주교재에서는 신뢰 구축을 위한 개인의 4가지 지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1번, 정직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자. 신뢰는 한번 정직하다고 구축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신뢰한다고 할 때는 그 사람을 어느 정도 기간을 봐오는 가운데 그가 한결같이 정직하고 진실하다 할 때 신뢰를 하는 거죠. 그건 참 어려운 거지만 우리 각자가 추구해야 할 이상향입니다. 2번, 나의 잘못된 부분을 밝힐 수 있어야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어렵지만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연습을 해나가면 좋겠죠. 3번, 부정직을 보면 넘어가지 말자. 남이 부정직한 걸 보면 말을 하자는 건데 예를 들어 자신보다 높은 위치의 사람일 경우에는 쉽지가 않겠죠. 또한 일의 경중과 상황적인 면을 보아야 하는 면도 없지 않습니다. 지혜가 요구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4번, 부정직한 관행을 인정하지 말자. 부정직한 관행들은 어느 공동체에나 조금씩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런 관행들을 지적할 땐 최대한 자신에게 피해가 돌아오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점 말한 적 있죠. 의무론적 윤리관에 따라 행동하되 방법론에 있어서는 윤리적 이기주의와 공리주의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아야 한다고 했죠. 자, 4가지 지침에 대한 돌발 퀴즈 하나 풀겠습니다. 돌발 퀴즈 5번. 다음 상황 설명들 중 신뢰 구축을 위한 4가지 지침에 맞는 행위를 고르시오. 한 개 이상입니다. 1번. 김 대리는 윤 과장이 법인카드로 사적인 일에도 끌고 다니는 사실을 알지만 그것이 관행이라는 부장의 말을 듣고 그런가 보다 했다. 2번. 어린이집 교사인 A는 동료 교사이자 친구인 L이 한 아이의 어머니에게 돈을 받는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얘기하자 L에게 그 돈은 청탁인이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3번. 나는 실비보험금을 넉넉히 받아내기 위해 의사에게 내가 원하는 진단을 내려달라고 부탁했다. 4번. 머리끝이 다 타버린 퍼머 고객에게 나는 시간을 제대로 재지 못한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비용의 반을 내어주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정직과 신뢰 구축을 위한 4가지 지침을 살펴봤는데 이런 지침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쉽게 착각하고 지나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윤리성과 심리적 거리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하기 싫어서 종량제 봉투에 마구 우겨놓고는 버려버리는 일들이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분들이 아주 힘들어한다는 걸 아십니까? 또한 환경에도 많은 피해를 주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피해를 받는 대상을 잘 모르고 너무나 멀리 떨어진 것처럼 느끼기에 난 잘못한 게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요즘 보험 사기가 판을 치잖아요. 실비를 타내기 위한 병원의 꼼수에 적당히 타협하는 경우도 많죠.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다른 보험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 꼼수들이 편성하여 실비를 다 받아먹으려 하니까 결국 전체적으로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고 갱신대 돈이 확 오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요. 외국에서 들어와 코로나 확진을 받기 전에 격리 무시하고 여행 다니면서도 전혀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 우리가 봤잖아요. 그리고는 확진이 판명나자 그들이 묵었던 호텔을 며칠씩이나 문을 닫게 만들고 스쳐 지나간 모르는 사람들 전염시켜서 몸도 아프게 만들고 생업도 멈추게 만들고
이렇게 내가 바로 옆에 있는 아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비윤리적으로 행하는 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데, 내가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 또는 공동체 전체에 피해를 줄 때, 또는 들키지 않으면 뭐 법의 제재도 받지 않을 때, 이럴 때는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윤리성의 심리적 거리 이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즐겁고 유익한 돌발 퀴즈 6번. 다음 상황들 중 심리적 거리 이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고르시오. 1번. 나는 코로나 사태를 맞아 방역 제품 사재기 하는 것에 대해 별 죄책감이 없다. 2번. 나는 실비를 100% 받아내기 위해 안 해도 되는 입원을 했지만 그게 무슨 잘못인가? 다들 하는 일이지 않는가? 3번. 필리핀에서 귀국한 후 열과 기침이 있는 상태에서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며칠 후 나와 친구 부모님 두 분이 다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내가 뭘 그리 잘못한 건지 모르겠다. 4번. 어제 계곡에 놀러 갔다가 쓰레기 버릴 곳이 없어서 그날 나온 모든 쓰레기를 방치해놓고 돌아왔는데 누군가가 치우겠지? 자, 여태까지 우리가 대체로 개인의 입장에서 정직과 신뢰를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기업들의 윤리 경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대기업 경영자들에 대한 존경심이 아직 그다지는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서구 근대 자본주의가 한국에 자리 잡히면서 너무 기업의 이윤 추구적인 면만 대두되었기 때문인데요. 대기업을 운영한다고 해서 꼭 사회에 본이 되고 이익을 나눠야 한다는 관념이 부족했기 때문이었겠죠. 자, 이에 관해서 미국만 보아도 기업의 경영자들은 사회적으로 큰 존경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사회로부터 벌어들인 이익을 사회에 다시 환원하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인데요. 자, 보십시오. 대기업이면 그들이 먹여 살리는 직원과 노동자들의 수가 엄청나죠. 거기다가 벌어들인 돈을 다시 사회사업이나 공익사업 등을 통해서 환원을 하죠. 자, 그렇게 생각한다면 기업 경영자들이 얼마나 사회에 필요하고 귀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보죠. 반대의 경우들. 노동력을 착취하고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 소비자들의 보건과 건강, 환경에 해를 입히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고 갖은 깨를 쓰고 또 갑질을 하는 행태들을 우리는 보아왔잖아요. 이렇듯 기업의 사회적 역할은 두 가지의 입장이 있는데요. 먼저 윤리보다 이익을 우선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 이윤 추구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법만 어기지 않은 한계 내에서 최대한의 돈을 많이 버는 게 기업의 목표겠죠. 반면에 이익보다 윤리를 우선한다는 입장이 있는데 아래에 보면 기업은 사회에 대해 네 가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경제적인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왼쪽의 이익을 우선하는 입장과 같죠. 그죠? 윤리보다 이익을 우선하는 입장. 그리고 두 번째는 법률 준수. 이것도 법의 한도 내에서 최대한 이윤 추구를 하는 거니까 윤리보다 이익을 우선하는 입장과 같습니다. 그런데 셋째부터는 달라요. 셋째, 윤리적 책임은 단순히 법규를 지키는 것만으로는 충분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법을 지켰다 할지라도 거대 기업으로서 중소기업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처럼 법망을 피해서 자기네들의 이익만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윤리적으로도 기업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사회에 기업의 윤리 경영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넷째, 자선적 책임까지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윤리적 책임만으로도 부족하다. 사회로부터 그만큼 벌었으니까 다시 사회로 환원하시오 하는 책임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학재단도 세우고 대학에 기부도 하고 고아원도 세우고 문화시설도 설립하고 국가정책에도 기여하고 하는 식으로 사회에 부분적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보는 입장인 것이죠. 자, 아래에 보면은 기업의 도덕적 의무라고 해서 직접적, 간접적 의무가 있는데요. 우리가 위에서 기업의 윤리적 책임을 받잖아요. 이런 기업의 윤리적 책임의 범주가 어디까지 미치는가를 잘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직접적 의무는 기업의 주주, 직원, 노동 인력들, 소비자, 거래하는 회사 등 기업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죠. 이윤 추구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밑에 간접적 의무를 한번 봅시다. 간접적 의무라는 것은 기업의 경쟁기업, 자신의 기업의 경쟁기업, 그리고 지역사회, 일반 대중, 즉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가져야 하는 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선적 책임의 대상 또한 간접적 의무에 해당하는 대상들이 포함되겠죠. 만약 기업이 이윤을 내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 대상들에게만 자선을 베푼다면 그건 자선이 아니고 투자죠. 우리 기업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나 단체 등을 도와야 그게 정말 자선이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이렇듯 한국에서 기업의 사회적 역할은 과거 이윤 추구에 기울어져 있었다면 현대는 이윤 추구보다는 윤리 경영을 통해서 사회에 대한 광범위한 책임과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상생하고 존경받는 위치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이러한 많은 사회적 책임을 논할 때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윤리 경영은 필연적인 선택이고, 이러한 선택은 사회 구성원들의 신뢰를 얻고 그 결과가 다시 이윤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전 강의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현대는 국가가, 기업이, 그리고 개인이 자신의 능력과 기술을 광고하기보다는 윤리를 광고하는 시대라고 했죠. 왜냐고요? 윤리 경영이 이익 증대를 가져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직업윤리 이코르 이익이라고 했죠. 이윤이라고 했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업윤리를 공부하고 배우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퀴즈 하나 풀고 기업의 윤리 경영의 모범 사례라고 일컬어지는 존슨앤존슨사의 위기관리 대처법 한번 보겠습니다. 돌발 퀴즈 7번. 다음 중 윤리보다 이익을 우선하는 기업의 윤리 경영 형태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한 개 이상입니다. 1번. 이윤 추구에 있어 법규를 준수한다. 2번. 최대한의 이윤을 창출한다. 3번. 자선과 공익사업 등을 통해 벌어들인 이윤을 부분적으로 사회에 환원한다. 4번. 자기업과 경쟁하는 기업들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윤리적 책임을 진다. 서프라이즈! 돌발 퀴즈 하나만 더 풀고 넘어갈게요. 다음은 기업의 도덕적 의무에 대한 정의다.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는 단어를 고르시오. A. 직접적 의무. B. 간접적 의무. 1번. 자회사가 거래하지 않는 회사들. 지역사회 환경 문제. 자회사의 물건을 쓰지도 않는, 그리고 사지도 않는 대중들에게까지 가지는 의무. 자, 이것은 직접적 의무인가 간접적 의무인가? 2번. 자회사와 계열회사 종업원, 자회사와 거래하는 회사들, 자회사의 물건을 사는 소비자들에게 가지는 의무. 자, 이것은 직접적 의무인가 간접적 의무인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존슨앤존슨이 베이비 로션과 베이비 오일 같은 화장품 계열로 유명하죠. 근데 존슨앤존슨사는 미국에서는 타이레놀로 유명합니다. 1982년에 시카고에서 타이레놀을 복용한 시민 7명이 갑자기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고 7명 이외에도 250명 정도가 타이레놀 복용 후에 사망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되는 경황이 발견이 됐다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누군가가 포장을 뜯어서 그때 당시는 알약이 아니고 캡슐이었던 타이레놀에 청산가리를 주입해서 다시 포장을 해서 팔았던 걸로 밝혀진 겁니다. 그러자 회사는 타이레놀을 즉시 전량 회수하고 환불을 진행한 후에 캡슐을 알약으로 바꾸고 현재처럼 뜯기 힘들고 뜯은 후에 재접착할 수 없는 포장으로 바꿔버렸죠. 이렇게 철저하게 대처를 하니까 몇 달 뒤에 잃었던 신뢰와 시장 점유율이 회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플러스로 이 회사는 정직하고 믿을만한 회사다 하고 오히려 칭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사례를 보니까 저는 얼마 전에 한국에 발암물질 생리대 스캔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떠오릅니다. 생리대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극빈층 자녀들은 생리대를 사지 못하고 뭐 신발 깔창으로 대신을 했다는 등 뭐 천 생리대를 뭐 걸레 생리대를 만들어 쓴다는 등 말이 많았는데 그 와중에 발암물질까지 나온 겁니다. 그래서 특히 여성들은 아주 많이 화가 났었죠. 그런데 그에 대해 회사 측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확실한 연구 결과를 널리 제시하거나 죄송하다는 사과를 한 적이 없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흐지부지 지나간 감이 없지 않아요. 그런 식의 대처에 비해서 적극적이고 기동적이었던 존슨앤존슨의 위기관리는 상당히 모범적인 윤리 경영의 사례였다고 평가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1부 정직편은 여기서 끝내고 2부에서는 성실을 강의할 텐데 1부보다 내용이 더 가벼워서 금방 끝낼 수가 있습니다. 여느 때처럼 뒤에 리뷰 퀴즈가 붙어 있으니까 퀴즈 다 풀고 템플릿에 답을 기입하여 업로드하면 되겠습니다. 자, 2부에다 다시 만나겠습니다.